다음은 근수축의 역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운동 단위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운동 단위라는 개념, 모터 유닛은 바로 하나의 뉴런, 그 신경세포에 의해 모터 뉴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우리의 근수축을 조절하는, 유발하는 그 신경세포를 우리가 모터 뉴런이라고 합니다. 모터 뉴런. 이 모터 뉴런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거에 의해서 인너베이티드 되는, 분포되어 있는 머슬셀의 그룹, 한 그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하나의 싱글 뉴런이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세 개의 머슬셀, 근육 섬유, 머슬 파이버에 지금 뉴로머스큘러 정크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싱글 모터 뉴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요 세 개의 근섬유, 요것이 한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한 세트를 우리가 운동 단위, 모터 유닛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개념은 모터 뉴런 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머슬이 있는데, 우리가 큰 머슬,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하나의 머슬이 되는 거죠. 하나의 머슬, 하나의 머슬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머슬에는 우리가 많은 머슬 파이버가 있죠. 그 모든 하나의 머슬에 있는 모든 머슬 파이버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모터 뉴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세트가, 여기서 하나의 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모터 유닛이 여러 개가 모여서 그 하나의 그 머슬을 지배할 때, 그것이 큰 하나의 어, 그 풀이라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모터 뉴런 풀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슬을 지배하고 있는 여기 스파이널 코드에 있는 모터 뉴런 전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왼쪽 그림에서 세 개의 머슬 파이버가 이 하나의 신경세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머슬을 가정했을 때 거기에 무수히 많은 머슬 파이버가 있는데, 그 머슬 파이버를 지배하려면 또 많은 어, 모터 뉴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머슬 하나를 컨트롤하는 어, 모든 신경세포,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 풀이, 우리가 어떤 풀이라는, 이것도 이제 큰 하나의 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터 뉴런 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수축 역학의 어떤 특징은 하나의 운동 단위에서 근섬유의 수는 다양하다, 하는 특징이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 단위, 모터 유닛에서 우리가 머슬의 종류에 따라서 어, 그 하나의 신경세포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 근섬유의 수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세 개였지만 어, 그 근육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세밀하고, 그리고 fine, graded, 어떤 그 어떤 단계적으로 graded 돼 있고, 단계화된 혹은 그리고 정확한 그런 미세한 무브먼트, 운동과 관련된 머슬은
그 모터 유닛당, 그러니까 하나의 어, 운동신경 세포당 대개 3개에서 6개의 머슬 파이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레그 머슬, 우리가 다리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는 큰 힘을 한꺼번에 내는 그런 근육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 하나의 모터 이 유닛당 머슬 파이버가 120에서 165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미세한 그리고 어떤 정확한 움직임을 이 필요한 그런 움직임과 관련된 머슬에서는 그 하나의 머슬 그 셀에 의해서 적은 수의 머슬 파이버가 지배를 받고, 즉 모터 유닛당 적은 수의 머슬 파이버를 갖고 있고, 그에 반해서 어, 한꺼번에 큰 힘을 내는데 필요한 그런 머슬 근육에서는 우리가 모터 유닛당 많은 수의 머슬 파이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터 유닛 운동 단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단일 수축의 기간에 따라서 운동 단위를 우리가 빠른 단위 혹은 느린 단위, 패스트 유닛 혹은 슬로우 유닛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일 수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근육이 수축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완돼서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Y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Y축, X축인데 Y축이 장력, 텐션이라고 이제 했을 때 장력이 이렇게 어,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온 이 과정, 이것을 우리가 어, 트위치라고 그럽니다. 단일 수축. 자, 그런데 이 X축을 이제 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근육이 수축했다가 이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 이 기간이 짧은 거를 우리가 패스트 유닛, 그리고 느린 거를 슬로우 유닛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패스트 유닛이라고 한다면 슬로우 유닛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기간이 길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패스트 유닛, 슬로우 유닛으로 운동 단위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슬로우 머슬 유닛을 제 특징은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런 머슬인데 작고 느리게 전도하는 운동 뉴런에 의해서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부분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first recruited, 가장 먼저 동원이 되는 그런 머슬들이고, 그리고 피로에 상당히 어, 저항하는, 그러니까 피로를 그다지 쉽게 느끼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다리를 든다고 했을 때 어, 천천히 다리를 들기 전에 우리가 많은 근육들이 사용되는데 그 다리를 드는 운동의 가장 처음에 초기에 동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패스트 머슬 유닛은 크고 빠르게 전도하는 운동 뉴런에 의해서 분포하고 있고 이것은 쉽게 fatigue, 이 슬로우 머슬 유닛에 비해서 훨씬 더 피로에 민감하다는 피로하게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그 포스풀한 움직임이 있을 때
움직임과 함께 동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 단위의 그 트위치의 기간에 따라서 이 빠른 지근, 속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지근과 속근의 이제 특징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섬유를 또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타입 1, 타입 2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입 1은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슬로우 타입, 혹은 옥시데이티브 타입, 혹은 레드 타입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부를 수가 있고 타입 2는 패스트, 글라이콜라이틱, 혹은 화이트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타입 1과 타입 2에 있어서 그 마이오신 아이소자임, 아이소엔자임 ATPase의 레이트 우리가 그 근육이 수축할 때 그 크로스 브릿지 사이클이 일어난다 그랬죠. 즉 마이오신 헤드하고 액틴이 서로 붙었다 떨어지고 하는데 붙어 가지고 다시 그 마이오신 헤드에 파워 스트로크가 일어나고 다음에 또 다시 떨어지고 나서 그 마이오신 헤드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그 크로스 브릿지 사이클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ATP 마이오신 네, 그 먼저 ATP가 붙고 ATP가 가수분해 되면서 우리가 거기에 포스페이트가 그 마이오신에 또 붙어서 붙게 되면은 마이오신 헤드가 이제 원래 위치대로 그 파워 스트로크로 인해서 굽어졌던 마이오신 헤드가 원래 위치대로 이렇게 돌아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ATP를 분해하는 효소 그것이 이제 그 ATPase가 되는데 이 ATPase의 그 어떤 효소의 반응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타입 2에 있어서는 패스트하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칼슘 펌핑 커패시티 오브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 우리가 근육이 수축됐다가 이완되기 위해서는 칼슘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칼슘을 제거할 때 우리가 그 칼슘을 세포 밖으로 보낼 때는 세포막에 있는 칼슘 펌프가 이용되고 그 세포질에 있던 칼슘을 다시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으로 되돌릴 때는 우리가 그때도 또 칼슘 펌프가 필요하다 그랬죠. 즉 이것을 우리가 서카라 그런다 그랬죠. 사코플라즈믹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칼슘 ATPase 그래서 이 서카의 능력이 마더레이트한 건 타입 1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 타입 2에 해당되는 건 아주 높은 그런 커패시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근섬유가 이 타입 1은 다이아메타가 중간 정도고 타입 2는 아주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글라이콜라이틱 커패시티 글라이콜라이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글루코즈가 이제 파이루베이트로 되는 그런 과정이죠. 글루코즈가 피루베이트로 되면서 우리가 여기서 ATP가 두 개가 나오게 되죠. 두 개의 ATP. 원래는 네 개의 ATP가 나오지만 두 개의 ATP가 또 소모되기 때문에 네트로 따지면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이 글라이콜라이틱 그에 해당되는 커패시티가 마더레이트한 경우가 타입 1이 되겠고 타입 2는 그 커패시티가 아주 높은 그런 근섬 특성을 갖고 있겠습니다. 자, 즉 타입 1 그 머슬 파이버에서 그 글라이콜라이틱 커패시티 단지 포도당을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능력은 타입 1은 그
그 능력이 적고 타입 2는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력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다음에 옥시데이티브 커패시티. 자, 우리가 파이루베이트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제 여기 TCA 사이클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ATP가 나오게 됩니다. ATP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이 TCA 사이클에는 우리가 산소가 여기 필요하게 됩니다. 아까 글라이콜라이틱 과정, 글루코즈가 피루베이트로 될 때는 우리가 산소가 필요 없지만 이 TCA 사이클이 이 피루베이트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AT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산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능력을 우리가 옥시데이티브 커패시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타입 1 근섬유는 이 옥시데이티브 커패시티가 아주 높고, 타입 2 그 근섬유 머슬 셀들은 이 옥시데이티브 커패시티가 낮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패스트 머슬 근육이 빨리 수축하고 그 하는 그 빨리 수축했다 이완되는 그런 근섬유, 즉 패스트 머슬 같은 경우는 타입 2인데 여기서는 이제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게 되겠고, 슬로우 머슬 그 트위치의 기간이 큰, 그러니까 근육이 한번 수축했다가 이완되는 그 속도가 아주 느린 그런 머슬은 우리가 이 옥시데이티브 커패시티가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선수는 이 타입 2에 해당되는 그 머슬들이 아주 발달돼 있죠. 자, 그에 반해서 이 마라톤 선수들은 이 타입 1에 해당되는 근섬유, 타입 1 머슬 파이버가 아주 많이 더 발달돼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근수축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수축의 형태는 등척성 수축,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등척성 수축, 혹은 등장성, 아이소토닉 컨트랙션, 등장성 수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척성 수축이라는 건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고, 아이소토닉 컨트랙션, 등장성 수축은 근육의 장력은 일정한데 그 길이가 변화하는 경우, 그래서 실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무거운 큰 바이돌을 이제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힘만 쓰고 실제 그 바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근육이 수축하려고 하는 그 이제 힘은 에너지는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 이제 등척성 수축이라 그런 거죠. 즉 그 장력은 더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등척성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작은 물건을 들 때 그 물건을 들어서 일단 들게 되면은 그 장력은 일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물건을 들어서 움직일 때 그때는 이제 실제 근육의 길이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등장성 수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근육의 길이와 장력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력이라는 것, 텐션이라는 것은 이제 근육이 붙어 있는 두 지점을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텐션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액틴 마이오신 크로스 브릿지들에 의한 힘의 총합에 의해서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있으면은 그 근육을 구성하는 많은 근섬유, 근육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안에서는 많은 그 액틴 마이오신 크로스 브릿지들이 수축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액틴 마이오신 크로스 브릿지들의 총합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텐션은 최초 근섬유의 길이와 근섬유 세포의 자극의 방식, 빈도에 의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근섬유의 길이, 이제 어떤 이 우리가 팔을 생각하면은 이 팔에 이제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제 붙어 있는데 이 최초의 그 근육의 길이, 근섬유의 길이 붙어 있는 그 길이 그리고 그 이런 근섬유 세포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그리고 자극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어, 장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근육 의 길이와 이제 장력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수동적 장력 그리고 액티브 능동적 장력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근수축 전에 측정된 장력을 의미하며 근육이 붙어 있는 거리에 따라 다양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육을 우리가 지금 1번의 경우가 있겠고 2번의 경우는 이렇게 가깝게 해가지고 근육이 이제 이렇게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근육이 이렇게 늘어져 있겠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원래 근육의 길이보다도 짧으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겠고 또 3번 같은 경우는 어, 팔에서 이제 팔을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늘린 경우가 있겠죠. 자 아직 그 신경 자극에 의해서 근육을 수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자체에 의해서 그 우리가 머슬은 어떤 탄력이 있으니까 탄력성이 있으니까 자체에 의해서 장력이 이제 있게 되는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이 수동적 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수동적 장력이 거의 제로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동적 장력이 실제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육이 실제 수축하기 전에 이 측정된 장력을 의미하며 근육이 붙어 있는 거리에 따라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액티브 텐션이라는 것은 일정한 길이의 근육이 자극이 돼서 수축하여 발생하는 장력. 자, 지금 이 근육을 실제 이제 어, 여기다가 이제 어떤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줬을 때 추가적으로 뭔가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이제 힘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실제 자극이 돼서 수축할 때 발생되는 장력,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액티브 텐션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자적 수축 과정에 의해서 발생이 되며 정상적인 휴식 상태 길이의 70%보다 작을 때는 꽤 작다라는 것이죠.
자, 이 휴식 상태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제 능동적 장력이 최대로 발휘될 때의 근육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근육을 이렇게 너무 스트레치 시켜 놓은 경우가 있을 거고 3분 같은 경우에 아예 이렇게 원래 근육의 길이보다도 어, 어, 작게 두 지점의 거리가 작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적절하게 거리 그 길이로 이렇게 붙은 두 지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제 자극을 했을 때 이 근육을 자극을 했을 때 가장 큰 능동적 장력이 발생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근육의 레스팅 랭스라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1번에서 가장 큰 능동적 장력이 발생이 된다라면 여기 그림에서 1번이 이 근육의 레스팅 랭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탈 텐션이라는 거는 패시브 텐션, 먼저 그 근육을 매달아 놓았을 때, 고무줄처럼 이제 매달아 놨을 때, 그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텐션, 그것을 우리가 패시브 텐션, 그래서 그때 장력 플러스 자극했을 때 근육이 수축돼서 일어나는 장력, 그것이 합해진 것이 이제 토탈 텐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수축의 속도, 이 velocity를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근육에 가해지는 그 로드, 어떤 짐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그 근육 수축이 쇼트닝, 근육의 길이가 줄어드는 velocity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작은 짐을 들어 옮길 때 큰 짐을 들어 올릴 때보다도 작은 짐을 나를 때 훨씬 더 속도를 빨리 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맥시멀 벨로시티는 이제 우리가 팔에다 아무것도 쥐지 않고 팔을 움직일 때 가장 큰 속도를 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맥시멀 그 벨로시티는 이제 어떤 로드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이제 맥시멀 벨로시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맥시멀 벨로시티는 크로스 브릿지 턴오버의 그 맥시멀 레이트에 의존하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근육 내에서 그 액틴과 마요신 크로스 브릿지가 빨리 그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에 의해서 이제 의존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워크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어떤 힘을 써서 일정한 길이를 이동했을 때 이제 실제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워크는 힘에다가 이동 거리 델타 x를 곱한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파워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위 시간,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얼마만큼의 이 워크를 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우리가 일정한 시간, 예를 들어서 뭐 10분이면 10분 동안에 어떤 사람은 벽돌을 10장을 날랐고 어떤 사람은 100장을 날랐고 한다면은 100장을 날은 사람이 훨씬 더 파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가 이제 이 파워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워는 P는 어, 아까 델타 T분의 W가 되고 W는 F 곱하기 델타 X가 되니까 F 곱하기 델타 X 나누기 델타 T 하게 되면 이제
시각으로 얘기할 수가 다시 우리가 쓸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이 velocity라는 거는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 그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는 F 곱하기 V가 되겠습니다. 힘에다가 velocity를 곱한 값이 이제 이 파워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근수축의 어떤 형태, 즉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아이소토닉 컨트랙션 의 경우를 한번 볼 수 있고, 또 근육의 길이와 텐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로드, 즉 텐션, 로드와 이제 벨로시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척성 수축,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에서는 우리가 근육 수축은 일어나지만 근육 수축은 지금 근육이 자극이 돼 가지고 근수축은 일어나지만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여기서 워크는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그 근수축의 형태를 우리가 아이소메트릭 등척성 수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다음에 등장성 수축, 아이소토닉 컨트랙션에서는 근육이 이제 자극이 돼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 물체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벨로시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일을 하게 되고 실제 일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 벨로시티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벨로시티가 있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파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파워. 그래서 등장성 수축에서는 이제 근육의 길이가 작아지면서 실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수축의 어, 길이와 텐션과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자, 먼저 근육을 이제 그 원래 그 근육의 길이만큼만 딱 매단 경우, 지금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패시브 텐션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이보다도 이제 늘려가지고, 우리가 근육은 탄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그래서 고무줄처럼 늘리게 되면은 이제 텐션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때 그 텐션을 우리가 패시브 텐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근육의 길이보다도 늘려서 이렇게 어, 두 지점에 매달려 있게 되면은 이제 패시브 텐션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원래 근육의 길이보다도 줄여가지고 이제 매달아 놓은 이 상태에서는 이제 텐션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실제 근육을 자극해가지고 액티브 근육의 길이가 이제 줄어들게 근수축이 일어나게 하는 경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힘을 우리가 액티브 텐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액티브 텐션이 이제 보면은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여기 이 지점이 이제 최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액티브 텐션이 최대인 지점, 그때의 우리가 그 길이, 액티브 텐션이 최대인 지점의 그 길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0 정도라고 이제 한다면은 이때가 이제 어, 레스팅, 휴식 상태 길이, 레스팅 랭스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액티브 텐션이 최대인 지점
최대로 발휘될 때의 그 근육의 길이를 우리가 resting length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이게 아마 퍼센트인 것 같은데 100%인 지점을 이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resting length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그 휴식 상태의 길이보다도 적어서 그 70% 정도일 때 아주 작다라고 그랬죠. 70 정도일 때 아주 액티브 텐션이 적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그 근육 세포 안에서 그 액틴과 마이오신의 크로스 브릿지가 일어나는 그 그림을 한번 보면은 액티브 텐션이 이제 최대일 때 보면은 이 우리가 마이오신이 있는데 마이오신의 헤드가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이 액틴과 이렇게 거의 잘 이렇게 겹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최대의 힘을 내겠습니다. 즉 액티브 텐션이 최대로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것보다 이제 더 늘려가지고 게 되면은 이 겹쳐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늘리게 되면 양쪽으로 이제 늘리게 되면은 이 액틴과 마이오신 헤드 부분이 이제 이 겹쳐 있는 이 부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주 많이 이제 최대로 늘리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 액틴과 마이오신의 헤드의 그 크로스 브릿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액티브 텐션이 거의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원래 휴식 상태의 길이보다도 더 훨씬 줄여가지고 휴식 상태의 어떤 길이보다도 더 훨씬 줄여가지고 이렇게 근육을 이제 붙여놓게 매달아 놓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액틴끼리 이렇게 부딪힘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어떤 분자적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어, 이런 크로스 브릿지 사이클이 일어나는데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경우에도 액티브 텐션이 아주 작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로드와 빌로시티의 관계, 지금 이 왼쪽 그림에서 등장성 수축에서의 어떤 관계를 이제 오른쪽에다 나타낸 거죠. 지금 이제 이 근육을 붙여놓는, 매달아 놓는 그 이니셜 랭스가 이제 세 가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가장 옵티멀한 경우만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X축은 텐션, 즉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Y축은 이제 빌로시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로드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 우리가 그 근육을 수축하게 되면 가장 큰 빌로시티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맥시멀 빌로시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로드를 점점 증가시키는 경우에 이제 이 빌로시티는 점점 감소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로드를 아주 증가시켜서 진짜 아주 무거운 어떤 물체, 로드가 아주 이렇게 큰 경우는 이제 빌로시티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로드가 자꾸 증가됨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는 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그때는 이제 빌로시티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이제 V가 제로가 되는 거죠. 대신 로드는 아주 큰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전 전 슬라이드에서 이 파워는 로드, 즉 텐션에다가 빌로시티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파워가 이 최대로 되는 경우는 이 텐션하고 빌로시티가 적절하게 비슷한 경우가 이제 최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를 나타내는 커브가 이 빨간색 이 선인데
이 선에서 이제 파워가 최대로 되는 경우가 이 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어떤 텐션이 1인 경우에 우리가 빌로소티가 한 10 정도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때 파워는 우리가 1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점이 말하자면 이제 이 1번 1번 지점이 이제 여기서 1번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지점 2번 지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F가 10이라고 했을 경우에 velocity가 물론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근데 요 옆에 지점 한번 보면은 만약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지점을 이제 11이라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11이면은 제로면은 이제 그 이제 파워가 하나도 발휘가 안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옆에 지점, 요 옆에 지점 이제 3번 지점을 한번 가상하면 3번 지점에서 우리가 힘이 10이고 이때 빌로소티가 1만큼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3번 지점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파워가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는 그래서 5 곱하기 5가 되면은 우리가 25가 되죠, 파워가. 즉 힘이 로드가 중간 정도일 때 그리고 빌로소티는 또 적절하게 발휘될 때 우리가 최대의 파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제 이 파워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그 힘이 중간 정도, 지금 요 지점이 되겠죠. 요 지점이고 빌로소티가 어느 정도 될 때, 지금 요 지점을 우리가 4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4번 지점이 바로 이제 최대로 파워가 나타나는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로드가 있고 그 빌로시티가 발생이 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큰 파워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로드와 빌로시티의 이제 관련성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근수축의 가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기적으로 근섬유에서 활동전이가 발생되고 있을 때는 그 불응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전이가 이제 이렇게 그 근섬유에서 활동전이가 이렇게 생겼다가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 활동전이가 발생되고 있는 이 지점에서는 어떤 또 다른 자극이 오더라도 이 활동전이가 발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활동전이가 발생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일어나고 대신에 어, 만약 자극을 이 지점에다가 했을 경우에는 지금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또 다른 자극이 오게 되면 또 이렇게 액션 포텐셜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그 자극에 의해서 활동전이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기간, 그것이 이제 2에서 4ms 정도. 어, 여기가 이제 제로고 여기가 이제 4ms라고 한다면은 대략 이 지점에서는 추가적인 자극이 와도 액션 포텐셜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이고, 이 4ms를 넘어서서 이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인 자극이 오면은 액션 포텐셜이 발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떤 이 활동 전의 특성이고, 그런데 반해서 이 수축 기전은 이런 불응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이제 그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어, 이 y축이 이제 텐션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른쪽은 타임 시간이면은 근수축이 이제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은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일어나는데 보통 우리가 이것이 한번 수축됐다가 다시 이완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단일 수축, 트위치라 그런다 그랬죠. 트위치라 그런다 그러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한번 자극이 와서 이렇게 수축되고 다시 원래대로 오는데, 만약에 근육 수축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또 한번 자극을 이렇게, 이게 이제 1번 자극을 주고 요 지점에서 또 자극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근수축이 이렇게 나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장력이 더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한 번의 자극을 주면은 또 이렇게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축 기전은 불응기가 없으므로 이완되기 전에 반복된 자극을 주면은 수축 요소들의 추가적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frequency summation이라고 합니다. 즉 자극의 빈도에 의해서 어떤 수축의 가중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메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가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빈도에 의해서 수축의 가중이 일어나는 경우 빈도 가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수축의 가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축에 있어서는 불응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축의 가중이 일어나는 빈도는 단일 수축 기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가중이 일어나려면은 이 완전히 트위치가 끝나기 전에 자극을 해야지만 가중이 일어나지. 트위치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자극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가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트위치가 장력이 증가했던 만큼 그냥 또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오겠죠. 그리고 또 자극이 되면은 또 이렇게 자극이 되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중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트위치 한번 끝나기 전에 그때 자극을 해야지만 이제 이런 가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 수축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가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 그림에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제 그림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트위치가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요 자극이 일어나고 요 자극이 일어난 그 사이에 이 빈도가 5Hz라는 거죠. 5Hz라는 거는 우리가 1Hz라는 거는 한 번 있는 거죠. 1초에. 자, 그래서 5Hz라는 거는 5번 있는 거죠. 1초에.
그러면은 한 번 있고 그 두 번 1초에 5번이면 그 우리가 1초라는 기간 동안에 이게 0이고 이제 1초라고 한다면은 이 사이에 자극이 몇 번 있는 거죠? 5번 있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자극과 자극 사이에 이 시간이 얼마가 되는 거죠? 우리가 1초는 1000ms니까 1000ms를 5로 나누게 되면 200ms. 자,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어, 5Hz라는 거는 이제 요 사이의 간격이 200ms라는 거죠. 즉, ms라는 건 0.2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단일 트위치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는데 트위치가 두 번 있게 되는데 이 트위치 기간보다도 지금 이 트위치 기간이 200ms 정도 되죠. 자, 200ms니까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프리퀀시 서메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텐션은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프리퀀시 서메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이 경우에 이제 똑같이 단일 트위치는 이제 200ms, 즉 0.2초가 되는데 지금 자극하는 빈도는 10Hz인 거죠. 10Hz면은 1초에 10번의 자극이 가해진다는 거니까 이 자극과 자극 사이에 이 간격이 100ms가 되는 거죠. 0.1초.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트위치가 한 번 트위치가 일어나서 끝나려면은 이제 200ms가 걸리는데 이, 이 트위치 기간보다도 지금 더 빨리 자극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자극이 일어나면서 이제 장력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 한 번 자극하면 또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장력이 점점 더 증가하는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일 트위치 자극보다도 더 빨리 자극했을 경우에 이제 frequency summation 혹은 이 temporal summation이라고 합니다. frequency summation. 자, 그런데 이제 이 자극하는 빈도를 아주 빨리 해가지고 지금 25Hz로 이제 했을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장력이 증가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무한히 많이 증가될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지점에 가면은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그 일정한 이제 장력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테타누스라고 그러죠. 테타누스.
자, 그리고 더 빨리 50회로 증가되면은 물론 더 장력은 더 증가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자극을 멈추게 되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자, 그래서 이제 테타누스 혹은 이 테타닉 컨트랙션 강축이라는 것은 이완이 일어나기 전에 빠른 반복된 자극에 의해서 수축 기전이 활성화되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반응은 계속된 수축으로 이제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수축의 가중이 일어나서 더 이상 장력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테타닉 컨트랙션, 어, 이제 테타누스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제 수축을 이제 테타닉 컨트랙션, 강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근육이 이제 수축이 일어나는데 그 수축에는 이제 에너지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근육의 에너지원과 대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은 그 어떤 케미컬 에너지를 이제 기계적인 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그 기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기계적인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크로스 브릿지 사이클이 어, 필요한데 이때 이 한 분자의 ATP가 필요하게 되죠. 즉 마이오신 헤드와 이제 액티닉 그 크로스 브릿지가 일어나는데 그 크로스 브릿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려면은 우리가 ATP 분자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TP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포 안에 있는데 그 세포 안에 저장된 ATP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근육 수축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수초 만에 이 ATP는 기본적으로 저장된 ATP는 이제 소모가 되고 혹은 그 포스포크레아틴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포크레아틴은 이 앞에 크레아틴에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의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10초 정도 동안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이제 에너지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된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글리코젠은 우리가 글루코즈, 포도당, 포도당이 저장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루코즈가 이제 그 이제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피루베이트가 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ATP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 이 피루베이트는 산소가 풍부하다면은 산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옥시데이티브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는데 이 옥시데이티브 메타볼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ATP가 또 여기서 생산이 되죠. 자, 산소가 없다면은 이 피루베이트는 이제 락테이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해당 과정에서 글루코즈가 이제 피루베이트로 되고 산소가 없으면 이제 락테이트가 되는데 그래서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글루코즈가 이제 피루베이트로 되면서 이 나오는 이 ATP가 이제 그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한 1, 2분 정도 이 에너지를 이제 공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선수인 경우에 10초, 11초 정도 내에 우리가
경기가 끝나는데 그 내에 우리가 사용되는 에너지는 주로 이 해당 과정 글루코즈가 피루베이트로 되면서 어, 발생되는 이 ATP를 주로 사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좀 더 그 관련된 화학식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ATP가 ADP로 되면서 7.3kcal의 에너지를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포스포크레아틴은 이제 이 포스페이트를 ADP에다가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ADP가 ATP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TP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글리코젠이 이제 글루코즈로 바뀌게 되면 글루코즈는 이제 두 분자의 ATP를 사용해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이제 피루베이트로 되고 다시 락틱 애시드로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두 분자의 ATP를 사용하면서 네 분자의 ATP가 생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제 두 분자의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글루코즈가 이제 산소가 이렇게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어 이제 이 글루코즈가 이제 이것이 이제 피루베이트로 되고 피루베이트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겠죠.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이제 TCA 사이클 여기서 이제 TCA 사이클이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면서 40분자의 ATP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 옥시데이티브 메타볼리즘 과정에서 두 분자의 ATP가 사용되고 40분자의 ATP가 발생이 되니까 38 ATP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ATP가 이제 근수축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리패티 애시드 같은 경우는 또 산소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화학 반응들이 이제 우리가 ATP를 만들어내서 근육에서 액틴과 마이오신의 크로스 브릿지가 일어나는데 이제 사용되게 돼서 우리가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근수축의 어떤 형태, 어, 그리고 근수축의 가중, 그리고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